안녕하세요. 저는 A%에서 CTO를 맡고 있는 이호성입니다. 오늘 저는 AWS 기반으로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을 취득한 A%의 사례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 법제화가 진행되었는지, 온투업법에서 다루고 있는 주된 내용들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저희가 바라보는 온투업의 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와 저희가 온투업을 등록하게 된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등록 과정에서 저희가 클라우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고려했던 사항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에는 이지영 SA께서 온투업법에서 기대하는 신뢰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A%가 취한 조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는 기존의 P2P 금융 혹은 마켓플레이스 랜딩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이라는 새로운 금융업이 탄생되었고 저희는 이 이름을 줄여서 온투업이라고 부릅니다. 온투업은 온라인에서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시켜주는 디지털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입니다. 대출자는 주로 1금융권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중저신용자가 주요 타겟입니다. 그리고 투자자의 경우 수익률 5에서 8% 정도를 목표로 하는 개인, 기관, 법인이 주요 타겟입니다. 양쪽을 연결해주고 플랫폼 이용료를 받는 것이 주된 사업 모델입니다. 다음과 같은 구조로 온투업은 동작합니다. 온투업자는 자금을 직접 보관하지 않고 예치기간에 보관하게 됩니다. 저희는 NH농협은행을 예치기관으로 선정하여 협업하고 있습니다. 대출자가 대출 신청을 하면 온투업자는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를 통과하는 경우 이를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투자자를 모집합니다. 투자자는 투자 의사를 밝히고 투자금을 예치기관으로 입금하며 모든 투자가 마무리되면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대출자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이후 대출자가 원리금을 상환하면 그 돈을 다시 투자자에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현재 8%의 경우 평균적으로 약 500명의 투자자의 돈을 모아 1명의 대출자에게 대출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8%의 투자 상품 화면입니다. 첫 번째는 개인신용대출, 두 번째는 부동산담보대출, 세 번째는 법인대출의 예입니다. 개인신용대출은 신용점수의 변화, 소득과 소비, 부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담보대출은 개인의 신용정보에 더하여 부동산 담보의 위치와 가치평가, LTV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대출의 경우 재무정보, 자금 사용 계획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와 같이 투명하게 공시된 내용을 살펴보고 투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A%의 경우 회원 가입부터 투자까지가 아주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온투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는 대부업 자회사를 통해 대출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저희가 합법적으로 여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2016년 이후 P2P 금융은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회사들의 불미스러운 사건을 통해 투자자의 피해 또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대부업법 등을 통해 대출자는 보호될 수 있었지만 투자 쪽은 적절한 규제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업권에서 먼저 P2P 산업에 대한 법제화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당국에서 2017년 2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게 되었고 2017년 7월에 온투업법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2년 뒤인 2019년 10월에 온투업법은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이 온투업법은 여러 가지 의의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세계 최초의 P2P 제정법입니다. 저희보다 앞서 P2P 금융이 발전한 나라에서도 기존의 법을 개정하여 P2P 금융을 정의해 왔습니다. 두 번째는 대부업법 이후 17년 만의 여신업 제정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희와 같은 스타트업을 통해서 새로운 금융업이 탄생했다는 것에 가장 큰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이 온투업법을 통해서
P2P 금융은 법적으로 대부업에서 여신금융기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온투어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투어법은 산업을 규정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당국의 관리 강화입니다. 온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투자자를 보호하고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처벌 조항이 정의되었습니다. 이 요건을 맞추지 못하는 기존의 부실, 영세 기업은 엑시트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규제를 잘 준수하고 신뢰와 평판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기업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존에는 허용되지 않았던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기간투자가 허용됩니다. 기간투자자의 대규모 투자금 유입은 빠른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해외의 경우에도 기간투자와 함께 P2P 시장이 급격히 성장해 왔습니다. 기간은 투자 상품의 40%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개인 투자자에게도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약입니다. 다음으로 온투업자의 자기자본 투자가 허용됩니다. 기존에는 투자자와 대출자를 연결해주는 역할만 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기존 여신기관처럼 직접 대출자에게 투자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회사의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으며 더 빠른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온투업자는 최대 20%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투자자의 유형별로 투자 한도가 축소되며 업권 내 투자 한도가 공유됩니다. 일시적으로는 일반 투자자의 투자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시장이 안정되면 다시 한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온투업이 저축은행의 역사를 압축적으로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축은행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 온투업의 미래를 예상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금융 양성화기입니다. 1972년 사금융의 양성화를 위해 상호신용금고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축은행업 태동기입니다. 2001년 상호신용금고를 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하고 업무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때 주택시장과 건설 활성화 정책에 기반하여 저축은행은 부동산 PF 등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공격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PF 상품 중심으로 부실이 급증하였고 2010년에서 11년 사이 저축은행의 부실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2012년 구조조정기를 들어서면서 캠코에서는 부실 채권을 매입하고 PF 대출 비중 제한 등 정부에 의한 강력한 구조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형 대부 기업이 저축은행에 진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6년 이후 안정화와 성장기를 거치면서 개인시용 대출에 주력하는 저축은행은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이제 P2P 금융시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P2P 금융이 시작된 2014년 이후 업체들은 300개가 넘게 늘어났으며 이후 사기 사건과 PF 관련 부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온투업 등록을 계기로 저희는 구조조정의 시기를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 이후로 제도권 내에서 안정화가 진행될 것이며 이후 상위 업체들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온투업 시장 전망입니다. 온투업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 이르러 규제 강화로 규모가 일시적으로 위축되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 온투업 등록이 시작되면서 연평균 성장률 71%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업체는 최대 300여 개에서 40여 개로 대폭 축소될 예정입니다. 이제 A%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A%는 2014년에 이효진 대표가 창업하여 지금까지 P2P 금융 플랫폼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온투업 회사입니다. A%는 지금까지 개인신용대출을 업권 내에서 가장 많이 취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900만 건의 투자와 3만 건의 대출을 통해 약 3,700억 원의 자금을 연결하였습니다.
저희 회사가 창업한 시점에는 중금리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창업 시점부터 온라인에서의 중금리 시장의 개척을 목표로 해왔으며 지금도 동일합니다. 신용평점이 500점에서 850점 사이 고객은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신용등급으로 보면 3등급에서 7등급에 해당되는 고객입니다. 이 중신용자 그룹이 전체에서 약 절반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 중신용자 고객은 여전히 대출 거래가 활발하지 못합니다. 고객 스스로가 느끼는 신용과 금융기관에서 인정되는 신용 사이에 갭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온라인 기반으로 이런 고객의 갭을 채우는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온투업을 취득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권에서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법의 도입을 요청하고 논의한 것은 2017년 이전부터였습니다. A%는 2017년에 온라인 투자 금융업법이 발의되고 2년 뒤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업권의 의견을 당국과 국회에 전달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2019년 온투업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1년 뒤인 2020년에 온투업법 시행이 예정되자 저희는 2020년 6월에 온투업 등록 TF를 내부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등록 서류 준비, 미비사항의 보완, 물적 설비를 갖추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늦어도 2020년 내로 등록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온투업법이 처음 시행되었고 신청도 A%가 첫 번째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령, 감독 규정, 시행세칙 등 하위 법령이 만들어진 이후 나머지 디테일을 채워나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회사는 등록이 예상과 달리 늦어지면서 사업 계획을 여러 번 변경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21년 3월에는 회사와 데이터 센터를 방문해서 물적 설비를 점검하는 실시 점검을 수행하였습니다. 2021년 4월에는 금융보안원의 핀테크 서비스 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온라인 투자 연계금융업 등록 대상 기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6월 온투업으로 최초 등록이 되면서 중앙기록관리기관인 금융결제원과 예치기관인 농협과 연동을 하는 부분을 완료했습니다. 온라인 투자 연계금융업 등록 과정을 생각해보면 스타트업에서 금융기관으로 바뀌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온투업의 요건의 충족이 필요했습니다. 자본금과 대주주 적격성과 같이 증빙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금 분리 보관, 중앙기록관리기관 연동과 같이 대외기관의 연동이 필요한 부분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관련 기관과 함께 개발을 해 나가야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추가로 생겼습니다. 안정적이고 정보 보호를 할 수 있는 물적 설비를 갖춰야 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의 분리, 보안 프로그램 설치, 보안 정책의 수립 등이 필요했습니다. CCTV 설치 및 관리, 주요 시스템에 대한 이중화와 백업 구성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경우 위워크에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선택하실 수 있다면 자체 사무실에서 물적 설비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온투업 등록 서류를 작성하는 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등록 과정이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 요건을 잘 이해하고 그에 맞는 설명과 증빙을 등록 서류에 담아야 합니다. 금융기관이 되었기 때문에 금융실명법, 자금세탁방지법, 신용정보법, 전자금융업법 등의 기존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관련된 시스템을 개발하고 도입하였습니다. 내부 통제를 위해 기존에는 불명확했던 부분들이 규정과 지침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같은 스타트업은 대부분 클라우드 환경에서 시작합니다. 따라서 기존 금융기관이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클라우드 환경으로 어떻게 넘어갈지를 고민한다면 저희는 어떻게 하면 클라우드 환경을 잘 유지하면서 금융기관에 걸맞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을까가 주된 고려사항이었습니다. 저희와 같은 금융 스타트업에서 서비스 설계 시 주요 고려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금융 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확장성, 빠른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성, 온투어법,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강한 내부 통제 기준을 준수하고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호 대책을 충족해야 합니다. 클라우드를 운영을 결정할 때 저희가 고려했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클라우드 환경에 많은 것을 두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금융기관들과 전용선으로 연결되어야만 하는 시스템을 제외하고는 모두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하고자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중요도 평가를 진행하고 중요도에 따라 이중화 및 백업 복구 계획을 구성했습니다. 업무 연속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하는 AWS의 서비스마다 장애 발생 시 발생되는 영향도를 고려하였습니다. 추가로 클라우드 서비스의 장애가 장기화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구성해 두었습니다. 안정성 확보 조치 방안을 수립하였고 AWS에서 제공되기 어려운 부분은 서드파티 툴을 선정하였습니다. 사고 대응 및 취약점 분석 평가, 데이터 관리 및 보호에 관련해서는 AWS에서 기존에 제공하고 있는 보안 관련 서비스들이 오히려 온프레미스 환경보다 관리의 효율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클라우드를 사용하면서 클라우드 서비스와 회사의 책임 관계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내부에서도 이를 인지시키는 부분이 필요했습니다. 저희가 AWS 기반의 인프라 운영을 결정하고 등록 과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저희보다 먼저 전자금융업 등을 AWS 기반으로 진행하신 기업들의 선례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당국에서도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운영을 큰 흐름으로 생각해 주시고 그 흐름에 맞춰 저희 쪽 검토를 진행해 주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신용평가 모형 개발 프로세스 또한 로컬에서 AWS 클라우드의 서비스 기반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현재 하나의 대출에 대해서 약 500개가 넘는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으며 보다 빠르게 신용평가 모형을 테스트하고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자 합니다. S3에 있는 데이터를 글루를 통해 프리프로세싱하고 아테나 퀵사이트를 통해 분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로 신용평가 모형의 개발이 이루어지면 이를 빠르게 A/B 테스팅까지 진행하는 환경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AWS의 이지영 SA께서 안전한 클라우드 환경을 위한 에이포넨트가 취한 조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WS에서 스타트업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이지영입니다. 지금부터는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라이센스를 성공적으로 취득하신 A%가 AWS 클라우드 환경에서 활용한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 환경을 검토하기에 앞서 책임 공유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에서 서비스를 운영하시는 경우 AWS에서는 고객과 책임 공유 모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사용하시지 않는다면 화면에서 언급된 모든 영역을 고객분들께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AWS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사용하시는 서비스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물리적 시설 등 기반에 대해서는 AWS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AWS는 물리적 시설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특히 AWS 클라우드 서울 리전은 ISO 27001, ISO 27071 및 MTCS 레벨 3를 획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환경에서 금융권 규제 대응이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AWS를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은 네트워크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하여 망 분리를 설계할지, 금융 고객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암호화 정책을 어떤 식으로 구성해야 할지 등에 대한 논리적 영역에서만 안정성 확보 조치를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의 책임 영역에서도 안전한 클라우드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 AWS에서는 Well Architected Framework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분들은 시스템을 설계 및 운영 시에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ell Architected Framework에서는 화면에서 보이는 것 같이 7가지 디자인 원칙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아키텍처 구성 원칙을 살펴보면 권한 관리를 위한 강력한 계정 관리 체계 수립, 클라우드 환경에서 다양한 사용자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 추적성 확보, 네트워크 접근 통제부터 디도스 대응까지 구성하는 각 계층별 보안, AWS에서 제공하거나 업계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모범 사례를 자동화하여 구현,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 및 보안을 위한 전송 중 저장 시 데이터 보호, 그리고 클라우드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사용자 개입을 최소화, 마지막으로 보안 사고 발생 시 빠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보안 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 수립까지 고객분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내부 혹은 외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환경에 대해서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ell Architected Framework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개된 내용은 A%에서 적용된 사례로 이러한 디자인 원칙을 어떤 식으로 적용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분들은 각각 금융규제에 대응하는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시고 그에 따라 AW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계정관리 정책입니다. A%에서는 금융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강력한 계정관리 절차를 수립하였고 AWS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IAM과 MFA 기반으로 하여 구축하였습니다. 관리자 및 이용자 개별 계정을 생성하였고 루트 사용자의 사용을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강력한 비밀번호를 적용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AWS 클라우드 환경을 관리하는 사용자들을 위해서 IAM 그룹을 생성하고 사용자들의 역할에 따라서 그룹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룹의 권한을 설정하여 역할별 체계적 권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루트 사용자 및 모든 사용자들은 MFA를 활성화하여 강화된 인증 방법을 통하여 접근하도록 하였습니다. 네트워크 정책입니다. 네트워크 설계도 심층 방어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개발 환경과 운영 환경을 분리하여 설계하였습니다. AWS의 VPC를 이용하여 가상의 네트워크 기반으로 AWS의 리소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가상의 네트워크는 자체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하는 기존 네트워크와 매우 유사합니다. VPC에서는 신용카드 데이터 처리, 저장 및 전송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VPC는 서브넷 트래픽이 인터넷 게이트웨이로 라우팅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외부 인터넷과 연결 가능하도록 퍼블릭 서브넷을 만들었습니다. 정책적으로 퍼블릭 서브넷에서는 고객의 중요 데이터를 처리하지 않도록 하여 외부 인터넷과의 접점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신용 및 여신 채권, 프로그램 관리 및 인프라 운영 관리 목적으로 접근 시에도 모두 암호화 통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는 HTTPS, TLS 암호화를 적용하였습니다.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하는 경우, 즉 AWS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 간, 그리고 AWS 클라우드와 사무실 간에도 사이트 투 사이트 VPN을 연결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재택 환경 또한 클라이언트 VPN을 활용하여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스턴스 및 어카운트에서 침해 및 이상 동작을 탐지하기 위해서 가드 듀티를 활성화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안 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인스턴스가 침해되어 이상 동작을 수행할 때는 가드 듀티를 통해서 탐지하고 적절한 시점에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관리자에게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계층별 보안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WS의 클라우드 환경을 구성하시는 경우 쉴드 서비스를 통해서 3, 4계층의 디도스 공격을 방어하실 수 있습니다. A%의 경우 클라우드 프론트를 이용하였고 여기에 와프 서비스를 통해서 엣지 로케이션에서 3, 4계층뿐 아니라 7계층에서 디도스 공격을 막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디도스 공격 시에도 내부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대한 엣지 로케이션에서 디도스 트래픽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AWS VPC는 외부와 접근이 가능한 퍼블릭 서브넷과 외부와 통신이 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프라이빗 서브넷으로 분리하는 등 망분리 구조를 논리적으로 구현하였습니다. 서브넷에서는 별도의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 나클로 IP 포트를 allow, deny를 설정하여 서브넷 내부와 외부의 트래픽을 제어하기 위한 방화벽 역할을 최대한 이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큐리티 그룹을 통해서 인스턴스별로 스테이트 풀 방화벽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퍼블릭 서브넷에서 외부 인터넷과 접점이 되는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의 경우 AWS의 와프를 활용하여 7계층의 디도스 공격에 대응하는 아키텍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A%는 데이터 보호 정책을 수립하였고 AWS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보호 서비스를 활용하여 이를 구축하였습니다. 정책적으로 중요한 데이터를 분류하고 중요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식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AWS에서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하기 위해 RDS, S3, EBS, EC2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각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EC2의 관리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면 IAM 사용자 권한 관리를 통해서 세부적 접근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되는 EBS의 경우에도 암호화를 적용하여 데이터 저장 시에도 암호화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운영 시에는 서버 접근 시 접속 로그는 모두 클라우드 와치로 통합 관리하여 시스템의 관리자가 적절하게 서비스를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사고 발생 시에도 책임 추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록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딥 시크릿을 도입하여 침입 탐지 및 방지 그리고 멜웨어 등을 방지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S3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메시를 통한 S3 개인 정보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AWS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트레이를 통해서 AWS 리소스들의 변경에 대해서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책임 추적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운영 관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WS API를 활용하여 자동 구성하였고 클라우드 와치를 통해서 운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일원화하였습니다. AWS 변경에 대한 기록 관리뿐 아니라 서버 접근 로그 등을 모두 클라우드 와치로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와치에서는 알람을 설정하여 이상 동작이나 서비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리자에게는 슬랙이나 이메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관리가 용이할 수 있도록 응용 프로그램 모니터링이나 성능 변화에 대한 대응, 운영 시 클라우드 와치에서 통일된 대시보드로 운영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클라우드의 리소스 및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안정성을 위해서 가용성과 업무 연속성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높게 설계하였습니다. 먼저 가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개 이상의 가용 영역을 활용하여 모든 시스템을 이중화하여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은 오토 스케일링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전체 워크로드가 증가 시에도 장애 없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 DB는 1을 백업하였고 S3는 타 클라우드 환경에 주기적으로 소산 백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스턴스 경우에도 AMI로 생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백업 시스템의 위기 상황에서 잘 작동하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재해복구 모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성공적으로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라이센스를 취득하신 A% 사례를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A%에 감사드립니다. A%에서 활용한 서비스 이외에도 다양한 보안 서비스를 활용하여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AWS에서 제공하는 보안 포트폴리오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다양한 서비스들이 그룹핑되어 있습니다. AWS에서는 NIST Cyber Security Framework에 맞춰서 고객 여러분들이 구성하실 수 있도록 AWS의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NIST Cyber Security는 크게 식별, 보호, 탐지, 그리고 대응 및 복구 단계로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단계에 맞춰서 AWS 보안 서비스를 활용할 수도 있고 필요한 경우에 마켓플레이스 등을 활용해 서드파티의 보안 솔루션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온프레미스 보안 서비스 도입 절차와는 다르게 AWS의 보안 서비스의 경우 필요에 따라서 점증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적용해 볼 수 있고 그 효과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하는 정책을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8%와 같이 안전한 클라우드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권한 관리, 암호화, 로그 관리 뿐만 아니라 모든 보안 영역에서 포괄적으로 모범 사례를 적용하는 심층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AWS에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활용하여 핀테크 스타트업 여러분들의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아키텍처를 구현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AWS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AWS의 매니저님과 솔루션스 아키텍트 분들을 통해서 지속적인 기술 가이드를 전달해 드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강연 평가 및 설문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